사람에 따라서는 3년 동안 매달 변제금 내는 것보다 일시에 채무를 탕감받고 한 번에 채무에서 해방되는 게 더 유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개인 회생만 알아보지 개인 파산을 잘 알아보시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개인 회생을 억지로 하다가 변제금 내기 힘들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 파산하면 면책 잘 되는 사람, 통과 잘 되는 사람 7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회생이나 신보기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재산 처분한 게 없는 사람들은 파산이 잘 됩니다. 파산 재판을 시작하면 파산 관제인이란 사람이 나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판사의 오른팔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재산 처분 내역을 조사를 합니다. 내가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배우자한테 주고 이제 재산도 없고 빚만 있으니까 채무를 탕감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팔아서 그 돈을 아버지한테 주고 내 채무는 감당하기 힘드니까 채무 탕감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산 관제인이 채무자가 과거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한 내역이 있는가, 집이든 점포든 월세 살 때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걸 돌려받아서 어디에 썼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재산 처분한 게 없는 사람들은 조사 받을 것도 없고 트집 잡힐 것도 없으니까 파산을 통과하기 쉽겠죠. 예를 들면 나는 예전부터 계속 재산이 없었다, 그냥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파산 통과하는 게 용이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게 있긴 하지만 금융권의 채무를 변제한 게 명백하다, 이런 경우에도 소명하기 쉬우니까 파산을 통과하기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채권자가 없는 사람도 파산을 통과할 만합니다. 카드사나 캐피탈이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에는 회계상으로 대손상각 처리를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게 되었다, 이렇게 처리해서 그냥 세금적으로 이득을 보고 끝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이 자기 돈 빌려준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적인 대응을 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의신청서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개인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채무자는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개인 채권자가 별 시덥잖은 내용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서 그러면 법원도 일단 이의신청서가 제출이 됐으니까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채무자의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끝없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편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상거래처나 친구 등 나의 개인 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의신청서 내용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위험한 얘기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어디 사업장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다,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재판에 해가 되는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똑부러지는 소명 자료 없이 그냥 의구심을 이의신청서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배척이 되고 파산을 통과할 수 있긴 한데 그걸 소명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피곤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최초로 신청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파산이 잘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남용하는 것을 막으려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개인회생을 해서 통과해서 3년 변제하면 면책결정을 받잖아요. 그 면책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지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파산 면책을 받았다면 5년이 아니라 7년을 지나야지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 유예기간이 지나서 재신청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신청을 하면 왜 재신청을 또 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상세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 직후에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물어보는데 이것 때문에 채무 발생 경위를 아주 예전 것도 소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이런 거 1년 정도만 물어보잖아요. 근데 재신청의 경우에는 5년 전에 6년 전에 그때 면책 받자마자 바로 채무가 다시 발생했던데 그때 면책 직후에 왜 다시 채무가 발생했는가, 이것까지 물어보니까 검토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무가 오래된 사람도 상대적으로 파산을 하기 쉽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분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같은 거 사용처 조사를 하잖아요. 예외는 많지만 회생은 최근 1년, 2년 정도, 파산은 5년씩도 검토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주 오랫동안 포기하고 살았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나는 10년 이상 연체된 상태로 신불로 살았다, 이런 분들도 자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검토할 자료도 없고 지금에 와서 10년, 20년 더 전의 일을 문제 삼기도 쉽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파산을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다섯 번째, 근로 가능성이 낮은 분들도 상대적으로 파산을 통과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거나 중증 질병이 있다거나 나이가 많아서 취업하기 쉽지 않다거나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상해를 입었다거나 특히 라이더 하시는 분들 있죠. 겨울에 특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만 되면 빙판길에 넘어져서 어디 부러져서 일 못해서 빚이 늘어나가지고 파산하러 왔다, 이런 분들 자주 있거든요.
사고 상해를 당해서 일하기 힘든 것도 파산 사유가 되고,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다, 장기간 무직 상태다, 이런 분들도 파산을 하기 용이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못합니까? 자주 나오는 질문이죠. 소득이 많다면 법원에서 회생을 권유하고, 소득이 1인 생계비보다 낮다면 파산도 가능합니다. 26년도 기준으로 154만원이죠. 소득이 154만원 미치라면 회생할 능력이 없다고 보니까, 가용소득이 없다고 보니까 파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일용직 일거리가 많다,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분들은 개인 회생을 하면 되고, 일거리가 별로 없어서 한 달에 100만원 밖에 못 번다, 80만원 밖에 못 번다, 이런 분들은 그 소득을 유지하시면서 파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굉장히 영세하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 달에 순이익이 100만원 밖에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사업자 유지하시면서 개인 파산을 할 만합니다. 여섯 번째는 채무 발생의 사유인데, 생활비 채무, 돌려막기, 사기 피해, 이런 분들도 파산을 하기 쉽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회생법원에서 주식 코인 탕진한 사람도 회생을 해주고 있죠. 청산가치 제외해서. 근데 파산은 반대입니다. 파산은 사행성 채무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해두었기 때문에 토토 도박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코인의 경우에도 손실 금액이 크면 파산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나는 지난 과거에 채무 사용한 내역을 검토해봐도 생활비로 쓴 것밖에 없다, 아주 오랫동안 돌려막기를 하느라 이자가 계속 늘어서 이자 내고 매달 원리금 균등 상환하고, 여기 카드 빌려서 저기 카드 변제하고, 저기 은행 빌려서 여기 은행 변제했다, 이런 분들은 파산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실패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도 파산할 만합니다. 나는 지난 과거에 계좌 내역을 뒤져봐도 빌린 돈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물건 사오고 재료비 쓰고 점포 월세 내고 이런 데 쓴 게 전부다, 이런 분들도 파산하기 쉽고, 사기 피해 당한 사람도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을 할 만합니다. 최근에 보이스피싱 이런 거 피해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워낙 지능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범죄에 속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전부 털렸다, 이런 분들도 파산을 할 만합니다. 일곱 번째,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도 파산을 할 만합니다. 부양 가족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계비나 부양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내 월급에서 부양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남질 않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 능력이 안 되니까 파산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고, 부양 가족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없어서, 근로 능력이 없어서 파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양 가족을 내가 부양하고 싶다고 다 내 부양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부양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가를 소유하고 자기 집에 살고 계시고, 어머니가 아직도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부양 가족에 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산이든 소득이든 자립이 가능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버젓이 사지 멀쩡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채무자인 내가 부모님을 다 모셔야 된다, 이런 경우도 부양 가족으로 인정하기 쉽지가 않겠죠. 반면에 배우자가 성인이고 젊지만 배우자가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최근에 사고, 상해를 당했다거나, 뭐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이유로 배우자가 일하기 힘들다, 이러면 내가 배우자를 부양해야만 하고 배우자는 자립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많다, 특히 어린 자녀가 많다, 이런 경우에 자녀를 양육하느라 일하기 힘들다, 이런 주장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아주 어린 영유아 자녀가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 부모님들 있죠. 배우자가 없어서 어린 자녀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하기도 쉽지 않다, 낮에 잠깐 시간 내서 일하지만 소득이 너무 작다, 이런 경우도 파산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매달 변제금 내면서 3년 버티는 것보다 개인 파산으로 일시에 탕감받는 게 더 적합한 사람도 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재산 처분한 게 없고 과거부터 재산이 쭉 없었던 사람, 두 번째는 개인 채권자가 없고 은행, 캐피탈, 카드사 이런 채권자만 있다. 세 번째는 개인 파산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 네 번째는 채무가 아주 오래되었다, 10년 이상 포기하고 살았기 때문에 옛날 채무 사용처 자료도 별로 없다, 이런 분들. 다섯 번째는 나이가 많든 장애가 있든 질병이 있든 지금 근로하기 쉽지 않고 앞으로도 소득 증가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여섯 번째는 채무 발생의 사유가 생활비, 돌려막기, 사기 피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일곱 번째는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 이런 일곱 가지 경우에는 개인 회생도 좋지만 파산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